안녕하세요. 4월 마지막 강의네요. 자, 어제 기본 이론을 어세스먼트 막 엄청 열심히 달렸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 개념들을 살려서 오늘은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같이 정리할 건데, 저와 같이 정리하는 부분들은 사실 빌드업 1의 어세스먼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단지 이제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기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워크식 방식으로 정보를 찾아가도록 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다시 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건대 여러분이 이제 데피니션은 이제 어제 성문호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그 데피니션이 적용이 되는 실예들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측면적인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걸로 넘어가죠. 기초문제 넘어가고, 지금 4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의 3분의 2도 전부 다 초수인 것 같다고 하니 아마 이제 기초문제까지 아마 진행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워크식 방식으로 이제 어세스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대답을 잘하시는 분께 빌드업 3 5건을 나눠드릴 거예요. 책을 살 필요가 없이 오늘. 그래서 대답을 누가 열심히 하는지 체크를 해서 제가 5분만 선정을 해서 어우 결심이 대단한데, 그치? 지금 열심히 해봤다는 거죠? 네, 좋아요. 대답 열심히 하면 제가 빌드업 3 5건을 걸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동점자들이 많아. 그러면 뭐 10건을 걸 수도 있어요. 뭐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열심히 어느 정도 여러분이 참여하느냐, 어제 공부했던 내용들을 상기를 막 하면서 오늘 조금 액티브하게 수업을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좋아요. 자, 질문부터 먼저 할게요. 4월 30초 질문 올라온 거 194쪽. 194쪽. 자, 194쪽에 자, 아이템 6에서 미나가 이제 같은 에러를 반복한 이유가 어콰이어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서 미나의 인터랭귀지 디벨롭먼트 스테이지가 파센스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추가 설명을 붙이면 틀린지 궁금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죠? 인터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언어 체계잖아. 학습자 언어 체계에서 파센스가 픽스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한 단어로 어콰이어드 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타겟 폼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다라고 티처 어빌리티 측면 안에서 또는 러너 어빌리티 측면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설명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길게 써야 되잖아. 사실 4줄 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표현들을 어콰이어드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컴팩트하게 답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0쪽에 보시면 160쪽. 네. 두 개 이제 하나의 CR 타스크에 대한 문법지도 활동이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복습 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CR 타스크 액티비티 이그샘플에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ED 엔딩으로 끝나는 ED와 ING 형용사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봐라 하고 예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CR 타스크를 예시로 보여주었지만 제 생각에는 인풋 프로세싱, 스트럭처드 인풋 액티비티의 예시로 보이는데 제가 틀린 걸까요? 안타깝지만, 그치? 틀렸어요. 이거 CR 타스크예요. 왜냐면 인풋 프로세싱은 이렇게 ungrammatical한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뭐예요? grammatical한 것과 ungrammatical한 것을 같이 놓아두고 그 안에서 ED 엔딩으로 끝나는 것과 ING가 끝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when to use, 언제, 그치?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규칙을 도출해내도록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인덕티브 프로세싱의 형태로 진행되도록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CR 타스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CR 타스크는 그 과정, 프로세스, 학습에 대한 프로세싱이 인덕티브 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그샘플을 통해서, 그죠? 규칙을 찾아내도록 하는 과정이야. 인풋 프로세싱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선적인 데피니션 안에서 주어지는 키프레이즈가 뭐야? meaning, form, relation. 의미 안에서, meaningful 컨텍스트 안에서 폼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도록 하는 활동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ungrammatical 컨텍스트는 주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CR 타스크지 input processing, structured input activity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그 다음에 204쪽 한번 봅니다. 자, 204쪽. 네. 자, 204쪽에 스텝 2의 액티비티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정답에는 인풋 플러딩인데 슈드 해브 PP가 2번 나왔습니다. 2번만 나와도 괜찮은 거라면 한 번 더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했어요. 사실 이제 인풋 플러딩은 타겟 스트럭처가 빈번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스트럭처드 인풋 액티비티라고 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그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she didn't take a map과 과거 시제, 그죠? I should have taken a map, 그리고 she didn't take a cell phone과 I should have taken a cell phone, 이렇게 이제 커플로, 그죠? 페어로 이제 미닝과 폼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스트럭처드 인풋 액티비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타당한 그런 어떤 질문이고 타당한 답변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스텝 2를 보면, 주의사를 보시면 교사는 매거진에서 스토리 하나를 발췌를 해서 학생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그 스토리는 includes the target structure should have PP, 그것을 갖다가 디퍼런스를 찾아보도록 하는 게 아니라 should have PP가 이제 나와 있는 그러한 매거진을 찾았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인풋 플로딩의 의미가, 그죠? 타겟 스트럭처를 담고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디렉션에서 보여지는 문구를 가지고 인풋 플로딩이라고 하는 데피니션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풋 플로딩이라고 하는 활동을 제시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고, 이런 말 대신에 디렉션 자체가 위에서처럼 스텝 1처럼 과거 시제와 should have PP에 대한 차이점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의 활동 안에서, 그죠? 그 과거 시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did you take a map 또는 이제 should have taken a map,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다시 도출을 해가지고 페어로 묶어서, 그죠?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한다고 한다면 스트럭처드 인풋 액티비티가 될 수도 있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베이직 컨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인풋 플러딩은 how,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인풋 인핸스먼트는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가든 패스는 어떻게, 그래서 이 활동이 가든 패스밖에 될 수 없는 거, 이 활동이 인풋 플러딩밖에 될 수 없는 거, 이 활동이 인풋 인핸스먼트밖에 될 수 없는 거, 이 활동이 CR 타스크밖에 될 수 없는 그 키 컨셉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키 컨셉, 많은 정보들이 있어. 헷갈려하는 정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정보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베이직 컨셉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정확한 답을 찾아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1월부터 4월까지 강의, 기본 강의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강의가 그냥 쑥 훑어서 그냥 넘으면 안 돼. 이 강의는 5, 6월에도, 7, 8월에도, 그죠? 9, 10월에도 문제를 풀면서도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글로 써가지고 정리하기보다는 구두로 스스로에게 설명하고 정리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구두로 설명이 못하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구두로 설명할 때 인풋 플러딩, 인풋 인핸스먼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실질적인 그 예까지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러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바로 찾아서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좋아. 이런 방식들에 대한 차이들, 그런 것들도 데피니션, 베이직 컨셉 안에서 우리가 구분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플러딩은 바로 이 문구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거란 얘기야. 스트럭처드 인풋 액티비티라고 하는 그 인풋에 포커스가 맞춰서 두 개의 paired, 그죠? 미닝과 폼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스트럭처드, 구조화시키는 거야. 의도적으로. 근데 이건 그냥 리딩 텍스트잖아. 그치?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겟 폼에 대한 should have PPA가 이제 타겟 스트럭처니까 그 타겟 스트럭처에 대한
있어요. 389쪽에 보시면 389쪽은 어디야? 빌더원이야? 빌더원이야? 이건 그냥 내셔널 딜리션에 대한 것을 어제 송문 선생님 설명을 하셨는데 벌러디티와 이 학생이 그냥 관련지어서 질문한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 자, 질문이 이거야. 내셔널 딜리션이 특정 요소만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컨스트럭 벌러디티가 낮은 건가요? 이 학생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클로즈 타스크라고 하는 것이 교실에서 있어서의 그런 어떤 과업으로도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세스먼트 타스크로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세스먼트 타스크라고 한다면 평가 원리와 같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질문에 대한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다니. 자, 한번 보면 여기서 좀 조정해야 되는 것이 내셔널 딜리션 어제 아셨겠지만 내셔널 딜리션 클로즈 타스크라고 하는 거 그게 어세스먼트 타스크든 클로즈 타스크든 선생님의 학습에 대한 의도적인 목적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 클로즈 타스크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요소만 측정한다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페널티와 이펙트는 굉장히 높은 거야. 오늘 트랜지셔널 마커를 배웠어. 그러면 트랜지셔널 마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텍스트 안에서 빈칸을 뚫어서 학생들한테 적절한 트랜지셔널 마커를 이제 적어보도록 하는 빈칸에 채워보도록 하는 활동을 한다던가. 오늘 학생들한테 플루럴 그 복수 형태를 이제 가르쳤다고 한다면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리딩 텍스트 안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읽으면서 해당 타겟 아이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연습을 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내셔널 딜리션 클로즈 타스크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딩의 전체적인 리딩 어빌리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굳이 그런 단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학습의 목적에 부합한 형태로 선생님이 제공되는 타스크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컨스트럭 벌리디티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여러분 배우셨지만 컨스트럭 벌리디티 뭐야? 구성타당도잖아. 구성타당도는 평가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구성타당 평가를 구성을 할 때 구성타당도를 토대로 해서 평가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평가에 대한 목적과 평가 유형이 일치한지 그 평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구성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야? 나 말하기 평가를 할 거야. 그러면 말하기 평가에 대한 모든 구성을 다 담고 있는 평가 과업이 제시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말하기 능력에 대한 구성들이 뭐가 있지? 프론세이션도 있어야 되고, 어크리스도 있어야 되고, 플루언시도 있어야 되고, 그 말하기가 픽처 디스크립션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치? 그럼 그 스토리 안에서의 코이전이라든가 코이런스도 있어야 되고, 그치? 적절한 그 픽처에 대한 디스크립션이 될 수 있는 버캐블러리도 있어야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하기 과업을 짜야 돼. 그래야 구성타당도가 있다는 거야. 그래야 전반적인 오버럴 스피킹 프로션스가 이제 그 평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말하기 과업을 우리는 스피치로 한다던가, 픽처 디스크립션과 같은 부분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도록 한다던가.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성타당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야, 그치? 이렇게 구성타당도는 평가의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내셔널 딜리션 클로즈 어세스먼트 타스크를 진행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측정하려고 하는 게 전반적인 오버럴 리딩 어빌리티가 아니야. 트랜지셔널 마커만 내가 측정을 하겠어. 평가의 목적이 딱 이거야. 그치?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 맥락 안에서 연결을 할 수 있는 커넥티브니스에 대한 부분들만 내가 체크를 하겠어. 라고 하면 컨셉 퀄리티가 높겠지.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내놓고 선생님의 평가 목적은 오버럴 리딩 어빌리티를 평가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걸 오버럴 리딩 어빌리티에 해당되는 것은 뭐겠어? 인포 더 미닝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버캐블러리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코이전과 코이런스에 대한 관계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냥 트랜지셔널 마커만 구멍을 딱 뚫어놓으면 학생들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그 마커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발레이션이 될 테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컨셉 벌레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 뭐야? 컨셉 벌레티는 평가의 목적, 그치? 평가 의도와 관련해서 높다 낮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은 어세스먼트 타스크라도 선생님이 이 어세스먼트 타스크를 가지고 뭘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어세스먼트 타스크는 뭐 컨셉 벌레티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평가 목적을 반드시 봐야 돼. 그래서 그런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을 보면 평가 목적이 그래서 퍼포즈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다. 좋습니다. 자, 빌드업 3 5번 이상을 걸고 저희가 오늘 나가보도록 합니다. 네, 대답 크게 하셔야 돼요. 네. 포인트 줍니다. 제가 자 어세스먼트 봅니다. 어세스먼트 all about the assessment. 어제 이제 송문 선생님이 열강을 통해서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잘해주셨을 텐데요. 자 이제 주요 개념들 일단 어세스먼트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지금 커런트 어프로치,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부분 안에서 이 평가가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와 달리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전체적인 이해를 우선 하고 어세스먼트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죠. 그죠? 예, 지금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의 어세스먼트, 이 클래스룸 테스팅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실제 평가와 학습은 그죠? 서로가 다르다 같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같다라고 했죠.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페어로 묶여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수 학습과 평가에 대한 관계 그리고 평가와 그 다음 학습 간의 관계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커리큘럼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트래디셔널 어프로치 안에서의 평가는 뭐야? 한 과정이 끝나면 그 과정에 대한 평가로 그 과정에 대한 정리를 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과정이 시작하고 그 새로운 과정에 대한 평가가 그래서 이렇게 분절된 느낌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지금 내셔널 커리큘럼에서 주장하고 있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서클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디셔널 어프로치의 그런 어떤 평가가 서마티브의 속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의 속성은 포마티브 어세스먼트 속성이 강한 거야. 포마티브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평가도 지금 진행되는 교수 학습 과정 중에 있는 그죠? ongoing skill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그 다음 학습에 연속적인 그런 프로그레스를 만들 수 있도록 평가가 교수 학습 사이에 주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평가 원리도 어떻게 과거에는 practicality가 가장 중요했어. 그다음 reliability, 그다음 validity였어. 근데 현재는 어떻게 그런 validity를 조금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디벨롭 시켜 나가서 두 가지 원리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포마티브 속성을 가지고 있는 워시백 이펙트, 교수 학습과 평가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이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워시백 이펙트가 있고 또 이제 실제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의 이제
달리 현재 진행되는 평가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평가야. 그래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상호작용 측면 안에서의 평가 인터랙티브 테스팅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가는 평가로서 이제 기존 학습에 대한 정리가 아니라 지금 기존 학습에 대한 부분 안에서의 온고잉 스킬에 대한 부분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위크니스가 발견이 된다면 그 다음 학습에서 그 위크니스를 투비 임프루브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요소가 포마티브의 속성을 나타내고요. 평가에 또는 워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테스트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주지 않아. 왜냐 학생들 사이에 그런 어떤 등급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트래디셔널 테스트 어세스먼트 안에서는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크라이테리아 알려주지 않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커뮤니케이티브 어프로치 안에서 커런트 어프로치 안에서의 평가는 뭐야? 온고잉 스킬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잖아. 학생들끼리 비교가 중요하지 않아. 개인 안에서의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가, 어느 정도 메이크 프로그레스, 그죠? 예, 발전을 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번에 1부터 10까지 기준이 있으면 첫 번째 코스워크 안에 3까지 도달을 했다고 한다면 평가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그죠? 그 코스워크 1에 대한 정보, 장단점을 파악해서 코스워크 2에서는 5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메이크 프로그레스를 만들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명확하게 학생들로 하여금 그 테스팅 크라이테리아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니 이번 평가도 교사수과 관련 있게 평가가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할 거야. 미리 평가 전에 제공해준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은 뭐야? 교사수과 평가 간에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건 컨텐츠 퀄리티, 그죠? 내용 타점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테스트 테이커들은 그죠? 예, trained in how to take task. 어떻게 시험을 볼 것인가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교사학습 과정에서 진행한 타스크가 어세스먼트 타스크로 진행해야 되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세스먼트 타스크를 평가 과업으로 제공을 해주면 학생들은 교사학습은 잘했는데, 예를 들어서 리스닝과 스피킹, 리딩, 라이팅은 어느 정도 잘 했어. 습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세스먼트 타스크가 너무 낯설어서 제대로 자기 스킬을 드러내 보이지 못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퀄리티 문제가 있는 거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을 못해. 왜? 어세스먼트 타스크 타입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타스크 굳이 이 평가에서는 이 타스크를 사용해야 돼.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교사학습 과정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업들에 대한 경험들을 줘서 그것을 평가 과업으로 연결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언퍼밀리어 포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시험 전에 충분히 훈련이 되어야 이제 학생들의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들을 제대로 측정할 수가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테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테스트 결과는 이제 즉각적으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교수학습 코스워크 1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했어. 그럼 그 평가 결과를 빨리 받아봐야지 코스워크 2 안에서 학생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파악할 수 있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코스워크 1이 다 끝나고 나서 진행된 평가에 대한 결과가 코스워크 2 중반 정도에 나온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프롬프트 평가를 보면 바로 피드백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이 목적은 뭐야? 바로 피드백을 준다라고 하는 거, 평가 결과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진행되는 코스워크 2 안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은 강화시키고 단점은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포지티브 워시백 이펙트를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를 받았어. 평가 결과를 받았는데 나는 말하기는 그래도 라이팅에 비해서 훨씬 더 자신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은데 좋은 점수가 안 나왔어.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왜 이런 점수를 받았는지 어떻게 개선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누구와? 교사와 자유롭게 토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언제든지 워시백 이펙트를 높여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교사와 학생의 컨퍼런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러한 특징들이 지금 커런트 어프로치에서 진행되는 클래스룸 테스팅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가 원리라든가 평가 방식이라든가 그치? 평가에 대한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구성주의 관점 안에서 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틀 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를 작성을 하려면 클래스룸 테스팅을 작성을 하려면 그죠? 선생님이 그 평가 원리에 부합하게 지금 그죠? 예, 그 클래스룸 테스팅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가지 평가 원리를 어제 여러분이 송도 선생님한테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5가지 뭐가 있습니까? practicality, reliability, validity, authenticity, 또는 워시백 이펙트 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다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워크시트 형태로 자료를 보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평가 원리가 지금 김 선생님이 진행한 이제 평가 방식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해당 평가 원리에 대한 키 프레이즈를 찾아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김 선생님은요, 그죠? 예,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뭘 하고자 하냐면, 그지? 리딩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어치브먼트 테스트라고 되어 있죠? 리딩 코스워크가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리딩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죠?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코스워크를 받아들이고 있는지, 총체적인 그런 학생의 성취 목표를 결정을 해주도록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치브먼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보니 다음과 같은 결과치가 좀 나와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그 항목들. 그래서 이제 평가가 스케일이 이제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죠? 첫 번째 항목을 보면 subjectivity 주관성이죠. does not enter into the scoring process. 이렇게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평가에 대한 과정을 하는데 선생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지 않았다야. 그지? 그래서 good이라고 하는 이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해당되는 이 표현은 평가 원리에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많이 줘야겠는데? 다 대답해서. 그래서 평가 원리에 뭐와 관련이 되냐면 스코링 프로세스가 키플레이스야. 그지? 평가 과정이야. 점수를 주는 과정이야. 점수를 주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평가에 대한 결과가 그죠? 릴라이어블해요? 릴라이어블 하잖아. 릴라이어블 하지 않잖아.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주관성에 관련된 평가 과정 안에서의 주관성은 뭐다? 릴라이어빌리티가 관련돼 있는 거야. 그럼 김 선생님이 진행한 이 리딩 어치브먼트 테스트는 그죠? 릴라이어빌리티가 높아 낮아?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잘하셨어요? 두 번째 항목입니다. Classroom condition for the test are equal for all students. 클래스룸 컨디션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그죠? 제공이 되었다. 자, 이것은 평가 원리 중에서 뭐와 관련이 있을까요? 릴라이어빌리티와 관련이 있죠. 그죠? 왜냐면 실제 그 클래스룸 컨디션이라고 하는 거 지금 리스닝 수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창가 쪽에 있는 학생들이 있고 창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어. 그치? 그런데 창가 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밖에서 막 그때 이제 락션, 선출, 뭐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막 성질 막 떠들어대. 그러면 창가에 가까이 있는 학생들은 리스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멀리 있는 애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피해를 받지 않아. 이건 클래스룸 컨디션이 다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각각의 학생들이 나온 평가 결과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릴라이어빌리티와 관련된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러한 릴라이어빌리티, 특히 unreliability를 일으키는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테스트 example, 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라고 해서 테스트 자체에서 릴라이어빌리티를 갖다가 그죠? 낮게 만드는 경우 그게 어떤 경우예요? 인쇄가 좀 잘못된 그죠? 시험지를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 인쇄가 잘된 시험지를 본 학생들에 비해서 그죠? 본인의 시험과 상관없이 평가
평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조건이 아니죠. 두 번째 이제 좀 전에 클래스룸 컨디션처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오브 테스트, 테스트에 대한 행정적인 측면, 클래스룸 컨디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그죠? 바로 이제 unreliability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테스트 테이커 릴라이빌리티죠.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거. 왜냐하면 어젯밤에 공부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그죠? 3일 정도 밤을 샜어. 그래서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이러한 일관된 점수 결과를 만들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스튜던트 릴라이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스코링에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 항목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더 스코링 오브 더 테스트 그 평가를 이제 채점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평가를 채점했을 때 또는 한 사람이 채점을 하긴 하지만 이제 일관된 평가 기준이 이제 제공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unreliability가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reliability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에서 reliability 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항목들로 풀어서 설명했을 때 그것이 reliability에 관련된 건지 뭐 validity에 관련된 건지 오센티스에 관련된 건지 파악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개의 항목들은 reliability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김 선생님이 진행한 상식적 평가 안에서 reliability는 이제 그 높은 걸로 이제 판단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테스트 메저 exactly what it is supposed to measure. 그죠? 실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가? 이것은 평가 원리 중에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validity를 나타내는 거죠. 타당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점수가 어떻게 해요? 낮아요. 그래서 어치먼트 테스트 안에서 타당도는 낮은 평가라는 걸 제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item focus on previously practicing class reading skill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 평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은 그 이전에 그죠? 수업 중에 연습한 리딩 스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웠던 것이 평가에 반영되었다라고 하는 문구죠.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평가 원리 중에서 validity 중에서 뭡니까? 컨텐츠 validity죠. 수업 내용과 평가의 연관성에 대한 문구가 있으면 그것은 컨텐츠 validity예요. 그래서 컨텐츠 validity를 알 수 있는 표현은 뭐예요? practice in class야. practice. 이전에 이미 수업에서 진행한 그죠? 예, 항목들이 평가에 반영했다는 겁니다. in class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항목은 validity와 관련된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validity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poor, 그죠? 예, 낮은 형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topic and situation are interesting이에요. topic과 이제 그러한 평가 상황은 굉장히 이제 흥미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측면 안에서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런 topic과 situation이 interesting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교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ocentric 컨텍스트 또는 ocentric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했어. 그럼 그것이 평가에서도 ocentric 그런 어떤 그 컨텍스트와 타스크를 가지고 진행했다라고 해야지만 interesting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topic과 situation이 interesting했다 또는 real world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ocentricity 진정성에 관련된 평가 원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타스크, 실제 평가 과업들은 replicate or closely approximate real world task.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과업들과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ocentricity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ocentricity 역시 good score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achievement 테스트, 김 선생님의 achievement 테스트의 평가 원리는 high reliability and high authenticity를 가지고 있지만 뭘 가지고 있습니까? low content validity 또는 low validity를 이제 갖추고 있다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정말 이제 선생님의 평가는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포스 이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한 학생이 이제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어요. 리플렉션을 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평가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 열심히 했어. 그런데 두 번째 줄 보시면 76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간 실망스러운 점수인데 어쨌든 간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no errors in scoring. 스코링에서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reliable 스코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문맥에서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high reliability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시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간에 topic were very relevant to my real life. 실제 생활과 topic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 authenticity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high authenticity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뭐야? 그럼 왜 이 점수를 받았어?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다음 줄에 actually I was very surprised. 그치? 시험지를 처음에 이제 딱 받아본 순간 그래서 굉장히 놀랐단 말이야. 그치? 대부분의 그런 어떤 과업들이 very unfamiliar. 그치? 과업 타입 자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굉장히 낯설어. 그치?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종류의 과업들을 수업 중에 다뤄보지 못했어. 수업 중에 다뤄보지 못한 새로운 과업들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과업 때문에 내 측정하고자 하는 내 능력들이 제대로 측정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수업과 과업 간의 연계도 안 되어 있고. 자, 뭐에 대한 부분입니까? validity에 대한 부분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 부분이 validity에 대한 정보입니다. low validity에 대한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furthermore 더 나가서 after the test I actually expected the teacher to go over the test.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사실 선생님이 시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봐 주실 거다. 그래서 이제 내가 뭐가 문제다라고 하는 give advice. 충고도 주실 줄 알았더만 어떻게 it never happened.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 평가 뒤에 나온 정보를 학생들한테 제공하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야? no washback effect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의 테스트 이발레이션 체크리스트 이외에 학생의 리플렉션을 봤을 때 평가 원리 중에 하나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뭐다? washback effect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했다,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파악하시고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그 key sentence를 보시면 다시 it never happened 뒤에 바로 이어진 no feedback or comments from the teacher were given. 그죠? 어떠한 시험 이후에 after test, 그죠? 시험 이후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피드백과 코멘트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washback effect가 낮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원리.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도 워시백 이펙트가 나왔죠. 예, 이 평가 원리는 경년에 한 번씩은 꼭 출제가 됩니다. 그죠? 경년에 한 번은 꼭 출제가 되니까 이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많이 출제 이 다섯 가지 그 원리 중에서 주로 이제 벌러디티 측면 안에서 이제 출제가 좀 이루어지고 컨텐츠 벌러디티, 컨셉 벌러디티 부분이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릴라빌리티 측면 안에서는 이제 스코링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두 선생님 이상이 평가를 하거나 한 선생님이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그런 어떤 문제점들 뭐 이런 부분으로 인터레이터 릴라빌리티와 인트라레이터 릴라빌리티가 이제 좀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워시백 이펙트는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출제가 안 된 거 오센트시티가 예, 출제가 됐어요. 오센트시티 평가 측면 안에서 그 텍스트북 이발레이션과 텍스트북 크라이테리아 측면 안에서 오센트시티라고 하는 킥텀이 출제가 됐지만 평가 측면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으니까 예, 오센트시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좀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센트시티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박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항상 학생들의 의사소통력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오센트 머티리얼을 매거진이라든가 뭐 이제 뉴스페이퍼, 리얼라이프 사람들 뉴스페이퍼 안에서 아티클을 이제 차용해가지고서 읽기 활동을 하고 인포더 미닝도 찾아보도록 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이제 다양한 버케블러리에 대한 능력들을 키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클로즈 타스크, 내셔널 델리션, 클로즈 타스크도 진행한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딕션업으로.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그런 어떤 전반적인 이제 리딩 어빌리티를 이제 측정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리딩 타스크를 가지고 이제 클래스룸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리딩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읽고 이제 자신의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가 글을 써보도록 하는 리얼월드 타스크가 아니라 기계적인 형태의 그런 어떤 뭐 플로랄이라든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쓰도록 하는 형태의 그런 전반적인 오버롤
proper reading proficiency가 아닌 형태로 만약에 과학을 주었을 경우에 평가 원리 중에 무엇을 위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물어봤으면 authentic이라고 하는 진정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평가 원리는 실제 교실 수업에서 authenticity 워시백은 밸리디티 측면에서 확장된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교실 수업에서 무엇을 했고 그래서 그런 교실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authenticity 측면은 리얼 라이프와의 관계성을 평가해서 보여줬을 때 그랬을 때 평가 원리 authentic이가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이제 어제 비디오 1에서도 배웠겠지만 authentic에서 또 한 측면을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평가 문항과의 관계. 교실학습과 평가 과업에 대한 관계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리얼 라이프와의 평가 과업에 대한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오센테스트로 첫 번째 항목으로 우선적으로 요구되지만 두 번째 항목은 평가 자체 안에서 평가 테스팅 아이템 간의 관계예요.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문맥화가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가, 그죠? 어제 배우셨죠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각각의 문항이 separated 별개 문항으로 측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각각의 문항이 하나의 토픽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죠?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각각의 문항이 서로 연결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오센테스트라고 하는 진정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두 가지 특징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아, 그 다음에 168조 구체적인 예가 이제 다시 인터레이터 릴라이비리티 측면입니다. 주어진 데이터를 보시고 인터레이터 릴라이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라이팅 컨테스트예요. 예, 스기 평가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평가에 대한 흐름은 그 특정 인터뷰에 대한 라디오 인터뷰에 대한 듣기를 진행을 하고 들으면서 노트 테이킹을 해서 전체적인 그 인터뷰에서 나온 이야기를 써보도록 하는 활동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스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리스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스기 평가를 한 걸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라 두 선생님이 평가를 했어요. 그죠? 두 선생님이 평가를 했을 때 평가의 결과가 일치됩니까? 일치되지 않습니다. 일치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그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원리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reliability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어떻게 인터입니까? 인트랍니까? 인터, 레이터, reliability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 근거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근거는 뭘 쓰면 됩니까? 그 평가 결과에 대한 불일치에 대한 예시를 갖다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에비던스가 되는 겁니다. 에비던스에서 identify the principle의 문제점에 대한 근거를 찾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에비던스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컨텍스트 측면 안에서 기호를 보면 컨텍스트 측면 안에서 티처 A는 2점을 줬고 티처 B는 5점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미 같은 경우에 보면 오라니제이션에서 티처 A는 5점을 줬지만 티처 B는 1점을 줬어. 이해하시겠어요? 점수 차이가 이렇게 큰 폭들을 찾아 예시로 에비던스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컨텍스트 측면 안에서 인턴적으로 컨텍스트 측면 안에서 티처 A는 기호에게 2포인트를 줬지만 그죠? while 티처 B는 몇 점 줬어요? 5포인트를 줬다라고 하는 거. 점수 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s for 오가니제이션 측면 안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예, 티처 A는 보미에게 5점을 줬고 그죠? 더 하이스트 스코어죠. 그죠? 5점을 줬고 그 다음에 티처 B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더 로이스트 스코어인 1점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 에비던스를 찾아라 하면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수치가 나왔으면 서로 상이한 그 갭이 많은 수치를 찾아가지고 대꾸를 이뤄서 제시를 해주시면 정확하게 정답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기출 데이터는 사실 기입형으로 출제가 된 거였어요. 기입형으로 출제가 된 거였고 기출 데이터 안에서는 인터레이터 릴라이빌리티로 묻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평가 방식을 물어봤죠. 평가 방식은 뭐야? 리스닝을 통해서 리딩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스킬이 그죠? 같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 타스크 타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인터그레이티브라고 써야 된다고 했어요. 인터그레이티브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킬을 통합해서 얘기했을 때는 명칭이 인터그레이티브야. 근데 테스트를 얘기할 때는 인터그레이티브라고 해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이것은 네이밍이기 때문에 의미가 같지 않나요? 상관없어. 의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네이밍은 그냥 그저 고유명사처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합쳐서 진행되는 것은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트.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토대로 해서 교실 수업을 나가도록 하는 것은 인터그레이티드 어프로치.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평가 타입을 규명하시오, 아이덴티파이 하시오 하면 인터그레이티브 테스트로 이제 소수용은 답을 쓰셔야겠죠? 그럼 그 근거를 쓰시오 하면 뭘 쓰면 되겠어? 리스닝으로 인터뷰를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해서 그것을 라이팅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그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근거로 찾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항상 교육론에 대한 답안은 아이덴티파이가 토픽이야. 그리고 에비던스가 서포팅 디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 단락을 구성해서 서사평 답안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계들을 파악하고 계속 답안에 대한 작성 요령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두 선생님의 대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두 선생님이 대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라이팅 클래스에 대해서 티처 1이 물어보니 티처 2가 그죠? 예. 그 스코어링 스튜던트 라이팅 quite challenging. 그 학생들의 그런 라이팅 평가를 하는 게 조금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라고 얘기하니 두 번째 티처 2가 I rated my student writing assessment last night. 그죠? 지난밤 늦게까지 그죠? 예. 그 쓰기 과업에 대한 이제 점수를 줬더니 그 답들을 보니까 give different score. 그죠? 예. 점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일관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점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reliability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죠? 라고 얘기하니 티처 2가 얘기합니다. 지난밤 늦게까지 하다 보니 I was too tired. 너무 피곤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피곤함이 이 점수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테스트 테이커 죄송합니다. 스코어 릴라이빌리티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스코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한 명이 혼자서 그 많은 라이팅 어사이먼트에 대한 평가를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일관되지 않는 평가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야? 인터레이터가 아니라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은 티처 1이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요, 두 번째 줄 보시면 티처 1의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I can avoid being inconsistent. 이렇게 그죠? 일정하지 못한 점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날까지 꾹 잡고 기다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곤하지 않게. 아, 그렇군요. 네, 그래야겠군요. 뭐 이렇게 티처 1이 얘기합니다. It helps라고 해서 티처 2가 얘기합니다. 원하자 이시죠. 또 다른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계속해서 stray from the rating criteria. 그죠? 예, 채점 기준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는 거죠. 일관되게 채점 기준을 그죠? 그 적용을 하지 않는 것도 역시 reliability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티처 1이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그죠? 잠시 동안 그죠? 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채점한 몇 편의 에세이에 대한 점수를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적용됐으면 계속해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두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레인저 문제가 되고 있는 평가 원리에 대해서 규명하시오. 그럼 여러분 뭘 쓰면 되겠어요? 인트라, 레이터, 릴라이빌리티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네, 릴라이빌리티만 썼을 경우에는 사실상 인터와 인트라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으니 이럴 때는 구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인트라, 레이터, 릴라이빌리티로 이제 답안을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입형이었어요. 기입형 그렇게 이제 인트라, 레이터, 릴라이빌리티로 이제 쓰시면 되는 거인데 서술형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그죠? 문제점들을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제한한 방법들을 쓰시오라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답이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가 낮다라고 하는 걸 아이덴티파이 그대로 하고 그 인트라레이터 릴라이빌리티를 낮추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늦게까지 채점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까지 밀어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실제 채점한 마지막 몇 개 에세이를 다시 봐서 채점 기준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채점을 계속하도록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디렉션 똑같은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디렉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답안의 정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기출문제를 할 때 항상 여러분 뭐라고 해요? 서술형 문항을 풀 때는 디렉션부터 먼저 읽으란 말이야. 디렉션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디렉션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디렉션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많은 정보 중에서 그 해당 가장 그 디렉션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키프레이즈나 키센텐스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다시 답안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에비던스 형태로 한 패러그램 형식으로 답안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 요래 기출문제 이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기입형 따로 있고 서술형 따로 있을 거야. 기입형도 서술형처럼 풀어보고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답을 영어로 만들 필요가 없어. 예, 한국말로 만들고 한국말로 대답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영어로는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문장 구조를 만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해가 우선적인 목적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의 형식으로 이제 디렉션 어널리시스를 하고 거기에 맞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가지고 정보를 쓰고 그다음에 그것을 기입형으로 하면 이 안에서 어떤 키 컨셉을 물어볼 것인지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문항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죠? 예,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티처 이그잼 안에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처리가 훨씬 더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컨스트럭블리티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스트럭블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평가의 목적과 일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자, 보자. 자,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에요. 그죠? 학생들 말하기 능력에 대한 진단평가를 하고 싶어. 말하기 능력에 대한 진단평가. 자, 그럼 이 선생님은 학생들의 어떤 프로션스를 키우고자 하는 겁니까? 스피킹 어빌리티죠. 오럴 프로션스를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선생님이 준비한 평가 과업에는 오럴 프로션스를 전반적으로 다 검증할 수 있는 그지? 어세스먼트 타스크 타입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런 어떤 루브릭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전반적인 오버럴 프로션스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평가 타입은 잘 정했어. 뭘로 했으니까 픽처 디스크립션. 그죠? 네 가지의 그런 어떤 픽처를 가지고 스토리를 메가 스토리 이야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거예요. 구두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 지태와 미나가 그 픽처 디스크립션 했던 내용이 A 자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B 자리로 옮겨가시면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 대한 루브릭에 대한 스코링 루브릭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스코링 루브릭에 대한 부분을 박 선생님이 이와 같이 정했어요. 어떻게 정했습니까? 프로넌세이션과 그라마티컬 어퓨지 두 가지의 그러한 요소로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두 가지의 요소로만 오버럴 프로션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하기 능력은 일단 어떻게 플루언트하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죠? 그 안에서 물론 그라마티컬 어퓨지의 정확한 표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픽처 디스크립션과 이 각각의 그림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가. 메이커 스토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도록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오가나이징, 그죠? 오가나이징에 대한 아이디어 디벨로핑, 그다음에 이제 코이전, 코헤런스에 대한 부분들이 주어져 있는가 등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다 주어져야 되는데 덜렁 두 개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니셜 스코링 루브릭 안에서는 평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평가 관리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다? 컨스트럭 벌러디티가 true,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로우 컨스트럭 벌러디티에 대한 문제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첫 번째 이니셜 스코링 루브릭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치? 이 루브릭을 토대로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평가의 결과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뭐야? 봐봐. 지태오고 미나오고 프로넌세이션과 그라마티컬 어큐리시는 성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퍼포먼스, 그죠? 그 실제 지태와 미나의 퍼포먼스를 한번 봐요. A 자료에서. 실제 퍼포먼스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지태가 훨씬 더 잘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두 가지 항목으로 이제 구상타 정도가 낮은 형태로 스코링을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저지먼트 안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실력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프런 퍼슨 레벨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평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죠? 그 다시 한번 그 도움을 받아서 스코링 루브릭을 개선했습니다. 어떻게? 프로넌세이션, 그라마티컬 어큐리시, 플루언시, 코이전, 버케블러리 이렇게 다양하게 전반적인 오버럴 프로션스를 이제 키울 수 있는 요 구성 요소를 뭐라고 얘기해요? 섭 메저먼트. 그죠? 구성적인 요인, 그죠? 구성 타동도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팩터들을 이야기합니다. 섭 메저먼트.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다섯 가지 이상의 섭 메저먼트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그죠? 그 투 팩터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오버럴 프로션스를 측정할 수가 없다가 결론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리바이스된 스코링 루브릭을 보면은 비어있는 칸이 있어요. 그죠? 지태에는 플루언시가 비어져 있고 미나는 그죠? 예, 코이전이 비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 퍼포먼스를 보면서 여러분이 평가를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지태의 플루언시는 그죠? 엑설런트, good to fair, needs work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미나의 코이전에 관련된 프로션스는 엑설런트, good to fair, needs work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 평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겠죠. 플루언시에 대한 평가 기준은 뭐야? 막힘이 없어야 돼. 막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죠? 스피치를 할 때 그지? 퍼징이라든가 헤지테이션이 적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태 안에서는 그런 헤지테이션과 포징이 어느 정도 주어졌는가를 파악해야지만 평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그치? 지태의 그러한 트랜스크립트를 쭉 보니까, 그죠? 예, 인터벌, 그 헤지테이션이 이런 것도 0.8초 미만이 하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포징도 거의 없어. 그럼 이건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그죠? 답변을 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플루언시는 어디에 체크하면 돼요? 엑셀런트 체크해야 돼요. 에비던스는 어떻게? 이런 포징과 그 다음에 헤지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삼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예, 뭐에 대한 기준입니까? 코이전은 문장과 문장의 관계야. 그치? 커넥티브니스. 그래서 어떻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럼 어떻게? 코헤시브 디바이스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치? 그랬을 때 미나에 대한 트랜스크립트 한번 봐요. 퍼포먼스 한번 봐봐. 미나, I see happy family, father, son, some people. 첫 번째, 그죠? 예,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People are playing outside a ground라고 돼 있어요. Two children playing with something like ball, big guy. 그래서 실제 이 가족 관계인 것 같은데, 패밀리라고 해서, 그치?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빠에 대한 설명이 연결이 안 돼서 저마다 다른 사람인 것처럼 어나더 나운으로 계속 연결시켜 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이 이야기의 연속성을 보여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그림 활동의 끝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그죠? 최하에서 끝났어요. 아빠가 이제 최하에 앉아있죠. 뭐 데어리즈 애니멀 두 번째 그림이죠. 예, 걔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 애니멀 동물인데 더 그래서 그게 걘지 뭔지 정확하게 이제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명사 나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장면으로 넘어갈 때도 in the next라든가 그죠?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결고리 트레셔널 마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그 지속수 마커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전체 이야기가 각각 따로따로 된 이야기인지 하나의 이야기 안에서 각 그림을 묘사하고 있는지 파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실제 미나에 대한 코헤전은 뭐야? 완전 부족하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니즈 워크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렇게 이제 미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그 연속된 그 서로 다른 명사를 가지고 문장과 문장 간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각 그림 사이에 적절한 트레디셔널 마커, 인다나스트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로 근거를 찾아서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논술형 문항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를 찾거나 설명을 했을 때 그 근거가 좀 부족해서 감점이 되는 사례가 많았었던 거야. 근데 시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지? 라고 그죠?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시험 중에는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야. 기출에서도 연습을 하고 그다음 문제은행에서도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도 연습을 하고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게 3번 있잖아. 근데 그것을 실제 트레이닝의 기회로 삼느냐 안 삼느냐는 여러분이 그지 결정을 하는 거야. 그냥 수업만 듣고 선생님이 설명해준 거 그래서 이렇게 답이 있고 이렇게 정보를 찾는 거구나 라고 해서 수동적으로만 진행을 한다면 그건 트레이닝이 하나도 안 되지. 이해하시겠어요? 기출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데이터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디렉션 어널리시스는 이렇게 합니다. 디렉션에서 아이덴티파이에 대한 정보는 이 정도 들어가면 되겠고 그다음에 익스플레인이라고 하는 정보는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비던스는 어떤 경우에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으면 그걸 직접 집에서 써보셔야 되고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출 문제에 대한 답안, 문제은행에 대한 답안, 그다음에 모의고사에 대한 답안을 계속 리라이팅을 해가지고 함축적으로 글을 표현하시면 투워드 너무 장황하게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정보를 조금 더 정제된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교육은 답안에서 쓸 수 있는 동사 표현들은 정해져 있어 사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을 계속해서 기출 문제에서, 문제은행에서, 모의고사에서 해야지만 실전 문제에서 디렉션이 이렇게 복잡하게 굉장히 5줄만 이거 논술형이니까 그렇고 서술형은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논술형에 비해서 서술형이 굉장히 간단해요. 2개 정도의 퀘스천만 나와 있는 아이덴티파이 하거나 익스플레인 하거나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이제 세 번째 정보로 에비던스를 같이 이제 사이딩하면서 또는 에비던스에 대한 부분을 에딩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많아봤자 3개에 해당되는 퀘스천에 이제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도록 하자. 네 번째 봅니다. 그래서 컨셔블리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컨셔블리티에 대한 그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이 이제 좀 주어져 있습니다. 스텝 1, 2, 3, 4, 5, 6의 형태로 이제 평가에 대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학생들의 리딩 어빌리티 두 번째 줄 보시면 잉글리시 리딩 어빌리티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평가 과업들을 갖다가 만들고자 합니다. 스텝 1에서는 이제 평가 목적을 분명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그게 컨스트럭트 데피니션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컨스트럭트 데피니션. 구성에 대한 거 평가 목적이 뭐야? 리딩 어빌리티지. 리딩 어빌리티 중에서도 뭘 평가하겠다는 얘기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뭐가 있어요? Infer meaning from the given reading passage예요. 리딩 패스지를 읽고 의미를 추론하도록 하는 능력을 가지고 평가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리딩 어빌리티 오버 프로피션스가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프런싱 스트래티지, 인프런싱에 대한 능력들을 점검하도록 하는 형태로 리딩 어세스먼트 타스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스텝 2를 봅니다. 그래서 텍스트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평가의 유형으로 인퍼 미닝을 이제 측정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줄 보시면 20문항의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문항은 그죠? 테스트 테이커로 하여금 이제 의미를 유추하도록 하는 문항을 주고 그래서 이제 적절한 단어나 부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빈칸을 채우도록 하는 문항을 줄 거고요. 그래서 필인 더 블랭크 예 문항들을 줄 거고 두 번째는 10문항은 또 어떻게 이제 학생들의 스크램블 센텐스를 줘가지고서 그 순서를 맞춰보도록 하는 문항을 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이제 그 의도를 파악해야지만 둘 다 가능하다고 보여준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 스페시피케이션까지 줬어요. 그다음에 스텝 3에서는 뭘 합니까? 주어진 평가 문항에 대한 테스트 아이템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는지 모의 시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이로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의 의도대로 평가가 진행이 되는 건지 정확하게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디벨롭먼트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죠? 그 테스트를 갖다가 그죠? 아이템 자체가 테스트 퀄리티 만족스러운 테스트 퀄리티를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몇 문항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보고 시험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합당하면 그 평가 타입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별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이제 바이로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텝 4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평가에 대한 아이템 퍼실리티 이제 객관식 형태니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평가 퀄리티는 더 좋은데 평가 문항의 구성 안에서의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잘 따르지 않았으면 그거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아이템 디피컬티를 먼저 분석을 합니다. 아이템 디피컬티라고 하는 것은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 문항에 대한 난이도는 뭘 나타냅니까? 아이템 퍼실리티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문항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10문항, 20문항을 줬잖아. 아이템 디피컬티가 모든 학생들이 그 20문항을 다 맞췄어. 그럼 어떻게 평가 문항을 다시 구성해야겠지. 너무 쉬운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어렵고 쉽고 이런 것들이 조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아이템 디피컬티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하이 레벨 그룹과 로우 레벨 그룹 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돼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최대 정답률이 높아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히나 to increase internal consistency. 그죠? 내적 일관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internal consistency라고 하는 것이 평가로서의 위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internal consistency는 뭐에 이제 평가 원리 중에서 뭐와 가깝냐면 reliability와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내적인 일관성에 대한 그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이제 가끔 질문하는데 internal consistency 내적 일관성이라고 해요. 평가에서 내적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뭐야?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이 레벨과 로 레벨이 있으면 정답률이 누가 많아야 돼? 하이 레벨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특정 문항에서는 로 레벨이 정답률이 더 많아. 그럼 그게 평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이럴 때 내적 일관성이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관성 높도록 하기 위해서 remove the item 이런 아이템은 다 빼버리는 거야. 어떤 아이템 빼버려? 제로와 네가티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이해하시겠어요?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자체가 아예 되지 않거나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어느 그룹과 어느 그룹까지 하는 겁니까? 하이 레벨 그룹과 로우 그룹. 그죠? 레벨에 있는 학생, 로우 그룹에 있는 학생들과 구분하도록 하는 거죠. 그게 제로 밸류라고 한다면 뭐야? 그죠? 하이 레벨 애들이 정답을 4개를 맞췄다고 한다면 로우 레벨에 있는 아이들도 정답을 4개를 맞출 경우 0이에요. 이게 똑같아. 정답 수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실 구분이 안 되죠. 네가티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뭡니까? 네가티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은 그쵸? 거꾸로 된 거야. wrong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된 거야. 특정 문항에서 하이 레벨 학생이 정답률이 2명밖에 없는데 로우 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 정답률이 4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하이 레벨은 하이 레벨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고 로우 레벨은 로우 레벨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뒤바뀌어 버린 거잖아. 이런 것들은 내적 일관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항들은 문항 자체 구성에서 문제가 생긴 거란 얘기야. 예시 디스트랙터라든가 이해하시겠어요? 또는 이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월드 난리지를 가지고 문항을 구성했다던가 그래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측정이 안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 제거를 하도록 했다는 얘기야. 이 제거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해? 아까 바이오로팅을 했잖아. 학생들한테 미리 모의 시험을 쳐보고 나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난
5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reliability와 validity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는데 reliability에 대한 분석은 특정한 이 지표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constraint validit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요? 실제 이제 동료한테 주어진 그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 스페시피케이션 아까 20문항을 이제 설정을 했죠. 그 문항 안에서 실제 인포더 미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적절하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익스터널 이그제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constraint validity에 대한 부분들이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까? 여섯 번째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과가 되면 실전 시험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테스트 테이커 전반적으로 테스트 테이커들에게 다 이제 그 시험지를 제공을 하고 시험이 평가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이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원래 문제에서 이제 정답의 형태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원래 문제는 주어진 이 스텝 안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블럼 마치 문제가 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찾고 그죠? 그 부분들을 이제 수정 보완해라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 안에서 제로 그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하이 밸류 그죠? 오브 아이템 디스크리미네이션에 대한 부분을 리무브 한다는 얘기를 했어. 그것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하이 밸류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레벨과 로 레벨에 대한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터널 컨시스턴스가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나머지 한 부분이 벌러디티에 대한 부분인데 컨셉 벌러디티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컨커런트 벌러디티도 볼 수 있어요. 컨커런트 벌러디티는 여러분이 언제 배우셨죠? 컨커런트 벌러디티라고 하는 건 프레딕티브 벌러디티처럼 크라이테리안 그죠? 그 오리엔티드 벌러디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컨커런트 벌러디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런 타당도를 평가하는 것입니까? 선생님이 지금 설정한 20문항의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이 실제 이미 검증된 벌러디티 그지? 이미 타당성이 검증된 평가의 평가 결과와 일치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컨커런트 벌러디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포더 미닝이라고 하는 리딩 텍스트가 있으면 실제 토익이나 토플에 대한 리딩 텍스트의 그런 어떤 결과가 일치가 성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정하고 있는 20문항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점수가 70점을 받았어. 그런데 그러한 유형의 이미 공증된 평가인 토플이나 토익의 리딩 파트 부분 안에서 점수가 70점이 나왔어. 그러면 그것은 컨커런트 벌러디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이제 수정하게 되면 컨커런트 벌러디티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공인 타당도를 높이겠다라고 한다면 방법은 뭐야? 동료 교사한테 지금 이 선생님이 만든 주어진 평가와 이미 공통된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해서 일치가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그런 문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커런트 벌러디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에 대한 구성 요소들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지만 주어진 스텝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문항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제 11월 최종 정리 부분 안에서 문제에서 다뤄주지 않았는데 이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평가에 대한 구성이 나오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는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벌러디티랑 릴라이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떡하니 나온 거야.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선생님도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리 뭐 이제 예측이 가능하다, 예측을 잘했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티처 이그잼에 대한 문항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맞춰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항을 풀고 그죠? 이제 기본적인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했을 때 실제 교실 수업에 대한 전개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좀 그려보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그죠? 뭐 여러분이 스타디를 하면 스타디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아니면 혼자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죠? 예, 그 구상을 한번 해보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가르침 경험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죠? 여러분이 배웠을 거 아니야.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배워왔잖아요. 그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때 경험들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교수학습 상황, 평가 상황 이분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교수학습 상황 안에서는 리스닝, 스피킹, 리딩, 라이팅, 어휘, 문법 지도에 안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나 대안점들 뭐 이런 부분들. 평가는 평가 자체가 우리가 이제 멀티플 초이스 아이템의 형태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퍼포먼스 베이스드 어세스먼트 그리고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각각의 평가에 대한 특성들을 교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때 교사는 어떤 부분에 유의를 해야 되는지 유의를 했어도 실제 평가 안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그죠? 예,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쉽다는 얘기 에듀케이션을 토대로 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완전히 뜬금없는 얘기가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실전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러한 이슈들 클래스룸 이슈들 뭐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이그잼에서 다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달달달 외우는 거에서만 초점을 두지 말고 좀 생각을 좀 키우도록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좀 다루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입형은 서술형으로, 서술형은 디입형으로. 디입형과 서술형으로 디렉션에 대한 답안을 이제 다 달았으면 그냥 데이터만 가지고 그 수업을 그려봐 머릿속으로. 클래스룸 통안에서 선생님과 그 학생이 대화를 해. 이 대화 안에서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이 대답을 어떻게 하고 그 대답이 옳은지 틀린지 거기에 따라 선생님이 또 어떻게 리액션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웠던 개념들을 각각 피드백이면 피드백, 퀘스천이면 퀘스천, 클래스룸 토계, 타입이면 타입 이해하시겠어요? 커뮤니케이션 스트래티지,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면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 그다음에 그 안에서 네고시에이션 스트래티지를 사용했는지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클래스룸 톡이 목적이 무엇인지 학생들과 리얼 커뮤니케이션을 하도록 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과학을 끝내고 라이팅 타스크에 대한 교사와 학생 간의 컨퍼런싱인지 이런 것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디렉션에 따라서 다 요구하는 그 답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다각도로 여러분이 그 데이터를 접근해보도록 하는 것들이 2024년 티처 이그잼의 그 광범위한 그런 어떤 토픽과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흡수하고 정확하게 디렉션에 맞춰서 답안을 찾아나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좋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predictive validity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predictive validity는 뭐야? 그죠? 실제 concurrent validity, 공인 타당도와 마찬가지로 criterion 어떠한 그죠? 예, 그 기준점에 있는 validit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predictive validity는 예측 타당도라고 하는 거죠. predictive validity가 비교 원에서 배웠기 때문에 듣기는 했어. 근데 실제 스펠링에서 predictive라고 쓴 사람이 많지 않았었어요. prediction validity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그죠? 한 번씩은 여러분이 손으로 좀 써보셔야 되는 거예요. 스펠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헷갈리지 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그죠? 실제 이제 CEE라고 해서 수학능력 평가죠. 대학 수학능력 평가를 이야기한 겁니다. 대학 입학 시험. 에서의 점수가 predict, 그죠?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가? 어떻게 아카데미 석세스 인 컬리지 대학 안에서의 그 학과 생활, 그죠? 학업 성적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얼마나 잘 예측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조사를 해보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와 테이블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그래프와 이제 그 테이블을 토대로 평가 원리 중에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학능력 평가와 그 다음에 대학 내에서의
학생들과의 학업 성적에 대한 관계가 반비례예요, 비례예요? 비례야.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수학 능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어떻게 학업 성적, 대학에서 학업 성적도 높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평가가 충분히 대학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학업 능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평가 올리는 거야. Predictive Validity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야. 거기까지는 썼어. Identify 하라고 했으니까 그 근거를 찾아야 돼. 그 근거를 어떻게? 실제 그 예를 찾으면 되는 거지. 비례하고 있어. 가장 극으로 비례한 두 에비던스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점수, 그 학생의 대학 성적, 그 다음에 그 수능 평가 안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 그 학생의 대학 생활 안에서의 그런 아카데미 스코어를 갖다가 대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쭉 보면 테이블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면 뭡니까?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이 누구예요? AJ. A는 대학 수학 능력에서 389점을 받았어. 그지? B는 A는 그렇게 받고 그다음에 그래서 학업 성적도 4.43을 받았어. 반면에 제일 낮은 학생은 누구야? E야. 그지? 그래서 대학 수학 능력 평가에서 211점을 받았고 그다음에 그 대학 학업 성적에서는 2.10을 받았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A는 하이 스코어를 in CEE에서 받은 학생은 대학 성적도 역시 하이 스코어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 로이스트 스코어를 CE에서 받은 이 학생은 어떻게 대학 성적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들로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에비던스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점수 쓰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를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서포팅을 해주면 그것이 바로 에비던스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비던스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 에비던스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이덴티파이가 일단 분명히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프레딕티브 벌러디티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에 해당되는 실예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기본 이론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이게 어떠한 어세스먼트 프린시플과 관련이 있는 정보인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얘기는 프레딕티브 벌러디티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한 키 컨셉에 대한 이해가 되었는가 되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혹여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채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만약에 주어진 프레딕티브 벌러디티에 대한 부분을 아이덴티파이했어. 그리고 그 아이덴티파이드 프린시플에 대한 실제 근거를 이제 에비던스를 이제 주어진 패시지에서 찾았어라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프레딕티브 벌러디티는 틀렸어. 이상한 거 썼어. 뭐 콘커런트 벌러디티 썼거나 컨텐트 벌러디티를 썼거나 뭐 이런 거 썼어. 그리고 에비던스만 맞췄어. 그럼 이 4점 점수를 다 줄까요 안 줄까요? 다 줄여. 아시겠어? 아이덴티파이가 되게 중요해. 알겠지?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답안을 썼지만 그 답안의 정보는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잖아. 개념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컨텐트 벌러디티에 이러한 프레딕티브 벌러디티에 대한 예를 갖다 달았다고 하면 컨텐트 벌러디티도 모르는 거고 프레딕티브 벌러디티도 모르는 거잖아. 그건 정보를 알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정말 인간성 좋은 스코어가 그죠? 채점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걸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아줄 수가 없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덴티파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에비던스를 찾아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아이덴티파이의 1차적인 그러한 답안을 작성하도록 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 강의야. 아시겠어요? 기본 강의가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초수기 때문에 아직 안 돼 있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들에 대한 티킹 오프를 해. 일단 7월 중에 송은호 선생님의 키텀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 키텀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책으로 이제 정리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키텀 리스트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좋아, 이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4쪽에 워시백 이펙트입니다. 워시백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나는 선생님의 저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학생의 저널이에요. 서로 다른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 선생님의 이제 저널을 한번 보면 안 선생님께서는 이제 컨버세이션 클래스에서 두 번째 줄에서 I usually have my student listen to a dialogue and then practice the main expression using 패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시켰어. 그렇게 이제 연습을 시키면 그 다음 줄에 어크리스 플루언시 둘 다 키워줄 줄 알았지. however 말하고자 하는 것은 however예요. 너무 바쁘면 그 저널에서 however만 찾아서 읽으면 돼. 그럼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일반 영화에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그치? however 하지만 when I assess their speaking performance를 라스트 위기에 진행을 했더니 대부분 학생이 뭐에 어려움을 느껴? 스피킹 플루언트 유창하게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는가? 그 다음 줄에 보시면 I'm going to add more fluency activity를 더 많이 수업 시간에서 다뤄줘야겠구나 이런 결론을 했어. 선생님이 이런 결론은 뭐 때문에 나온 거야?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나온 거야. 평가가 그 다음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선생님이 저널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상황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안 선생님이 저널 보도 문장만 따라가면 파악이 안 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말이 스토킹 about 안 선생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지? 원래 수업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수업을 조정하려고 해. 근데 그 수업을 조정하도록 하는 그 근거는 뭐야? 평가 다음에 그 결과를 알았잖아. 이해하시겠어요? 평가와 그 다음 학습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네. 그럼 워시백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로세싱 할 때 데이터 한번 읽고 다시 머릿속으로 정리해. 센텐스 레벨에 갇히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 그 선생님의 상황, 그 교실 수업에 대한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로직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사실 교육론에 대한 데이터는 뭐 어려운 단어로 쓰여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단어 하나 놔서 버려도 돼. 그게 뭐 전체적인 의미를 결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클래스룸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쉬워. 그러니까 빠르게 독해하고 다시 로직하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빠르게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런 하우에버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디스코스 마커가. 이 담화에 대한 흐름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가. 하우에버가 나왔다는 건 앞에 있는 것을 무시하는 얘기야. 하우에버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러분이 파악하는 거. 그것도 기출, 문제은행,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그런 전략들을 써와야 되는 거. 그냥 무조건 읽어보고 센텐스 레벨로 문장 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대신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 프로세싱에 대한 연습을 다 해와서 기출보다는 문제은행이 조금 더 데이터 프로세싱이 빨라질 수 있도록 하고 문제은행보다는 그 모의고사 때 그 데이터 프로세싱이 빨라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답안에 대한 결과치를 보면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 수정 보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전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그죠? 각각 문항에 대한 시간적인 배정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안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건 훈련만 하면 될 수가 없어. 아시겠어? 머릿속으로 이해만 해가지고 되진 않아 절대. 직접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아, 그 다음에 나은이 저널을 한번 보면 자 오늘 나는 파이널 exam 리전트를 받았어. 그죠? 예. 기말고사 이제 결과를 받았는데 좀 향상이 되긴 했어. 그죠? 임프루브 됐다는 얘기야. 보통 기말고사 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영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하나 둘 셋 네 번째를 보시면 리딩 컴프레션 과천으로 이제 주로 이제 평가를 보죠. 그래서 이제 내 시험 준비를 어떻게 했어? 시험 전에 열심히 텍스트북을 그죠? 예, 여러 번 읽었지. 그 다음 줄에 나와 있죠. 리딩 텍스트 in the textbook multiple times.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평가에 대한 연습을 충분히 했어. 많이 했단 말이지. however 하지만 그죠? 얘기하고 싶은 거 좀 실망스러워. 이런 식으로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난 정말 그지 나의 잉글리시 라이팅 스킬을 키워주고 싶은데 그것을 연습할 기회는 전혀 없단 말이야. 평가가 전부 다 리딩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정말 모르겠다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나의 공부하는 방식을 이제 바꾸고 싶은데 나의 공부하는 방식을 바꾸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테스트 스코어에서 그죠? 좋은 점수를 받는 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앞으로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수업 과정에 대한 변화를 갖고 싶은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 거예요. 점들 이렇게 리딩만 보면 나 라이팅에 대한 연습을 하고 싶은데 라이팅은 언제 하냐 이런 얘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나은이의 저널
보면 선생님 어떻게 라이팅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다음 수업부터서는 라이팅을 준비해야겠구나.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이얼로그 저널로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다이얼로그 저널에서 개념을 여러분이 파악했죠. 다이얼로그 저널에서 학생의 저널을 읽으면서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리고 학생의 수준들을 이해하고 나서 선생님이 그 다음 수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 뒤에 있는 선생님의 저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것이 평가의 결과를 통해서 변화를 줄 수가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와 그 다음 학습 또는 그 다음 이제 교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과정들에 대한 부분을 각각의 저널을 가지고 설명, 교사 측면, 학생 측면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시백 이펙트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는 이제 기평을 하는데 서술형으로 하게 되면 뭐냐면 이제 그 안 선생님과 나은이가 저널에서 각각 그죠? 언급하고 있는 평가 원리는 무엇인가 규명하시오. 그럼 뭐야? 와시백 이펙트. 그지? 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서 와시백이나 와시백 이펙트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근거를 찾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평가 이후에 안 선생님은 어떻게 플루언스 액티비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이제 많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평가 결과로 해서 변화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은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평가 이후에 그죠? 리딩 외에도 이제 라이팅에 대한 연습에 대한 기회를 갖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라이팅 스킬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쉽죠? 이게 알기만 하면 굉장히 쉬워요. 정보를 어떤 부분을 어떻게 찾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어다가 정보를 써야 될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 핵심적인 키프레이즈가 무엇인가를 찾은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써 틀린 정보가 아니면은 좀 감점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틀린 정보가 아니면 괜찮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쓰다 보면은 다른 문항에 그 투자할 시간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꼭 문항을 다 못 풀고 시험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프레이즈와 키센텐스를 찾아가도록 하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할까요? 네.